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하늘을 삼켜버린 밤, 장대비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이는 빗물에 번져 희미한 빛의 강을 이루었고 그 속을 위태롭게 달리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강지혁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가 서려 있었다. 유성그룹의 회장이라는 그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 지금 그는 그저 싸구려 우비를 걸친 배달 기사일 뿐이었다. 하루 종일 빗속을 뚫고 수십 건의 배달을 마친 그의 몸은 납처럼 무거웠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은 생각만이 간절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뜬 마지막 배달 요청은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 지혁은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오토바이의 핸들을 돌렸다. 이 지긋지긋한 위장 생활도 이제 슬슬 끝을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낡은 건물의 3층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지혁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묵직한 상자를 들어 올렸다. 고급 원단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좁은 계단을 올랐다. 그의 젖은 운동화가 낡은 시멘트 계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문 앞에는 아뜰리에 서연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지혁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연 것은 한 여인이었다.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리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이 작은 아뜰리에의 주인이자 최근 패션계에서 조용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디자이너 한서연이었다. 배달 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밤샘 작업으로 인해 살짝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혁이 들고 있는 상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원단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컬렉션 전체가 물거품이 될 뻔했다. 그녀는 지혁의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정말 죄송해요. 잠시 들어와서 비 좀 피하고 가세요. 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순수한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다. 스튜디오 내부는 그녀의 작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에는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가 붙어 있었고 마네킹들은 미완성된 옷들을 입고 서 있었다. 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원단과 재봉 도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그 혼돈 속에는 묘한 질서와 생명력이 느껴졌다. 서연은 지혁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세요. 지혁은 말없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다. 그는 스튜디오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담긴 꿈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한 디자인 스케치에 머물렀다.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선,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는 한눈에 그녀가 가진 재능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서연은 그런 지역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 그건 이번 컬렉션 메인 디자인이에요.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배달 기사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강렬했다. 싸구려 배달 유니폼은 비에 젖어 그의 탄탄한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넓은 어깨와 다부진 가슴,
그리고 언뜻 보이는 단단한 팔 근육.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수많은 모델들을 봐왔지만 이 남자처럼 가공되지 않은 야성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그녀의 머릿속의 순간 아주 대담하고 충동적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금 미쳐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마감의 압박, 자금의 압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아주 강렬한 자극,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역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강인한 모습은 그녀가 디자인한 남성복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것만 같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서연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저기요. 지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혹시 상품 확인해 볼 생각 없어요? 돈은 제가 낼게요. 그 말은 스튜디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혁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고 온갖 기상천외한 제안도 받아봤지만 이런 식의 제안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치심이나 가벼움 대신 절박함과 알 수 없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제안을 농담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재벌 회장으로서의 삶의 염증을 느끼고 진실된 인간관계를 갈망하며 시작한 이 위장 생활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진짜 상황을 마주한 것이다. 그녀의 당돌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함이 지역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무모한 제안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유혹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지루한 일상에 던져진 하나의 커다란 파문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상품 확인이라. 지역은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스튜디오 안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키가 훤칠한 그가 다가오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그녀는 숨을 죽였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역은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는 돈이나 하룻밤의 쾌락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여자, 한서연이라는 디자이너에게는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대담함,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불꽃, 그는 이 모든 것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래를 제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흥미로운 게임의 판을 새로 짤 생각이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이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신진 디자이너 사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거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폭풍 우치는 밤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막을 올렸다. 강지혁의 조건이 있다는 말에 한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무모한 제안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상상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돈을 더 달라는 걸까? 아니면 더한 무언가를 원하는 걸까? 하지만 지역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의 작업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정적을 갈랐다. 그 대신 앞으로 한 달간 당신의 전속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옷을 가장 먼저 입어보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모델. 그것이 내 조건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배달 기사가 방금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그것도 공짜로? 세상에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신종 사기꾼은 아닐까? 아니면 어딘가 모자란 사람일까?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역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외모는 모델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오히려 웬만한 전문 모델들을 압도할 정도의 피지컬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들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역은 그녀의 의심을 이해한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벽에 걸린 디자인 스케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아있더군요. 저 옷들이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해두죠. 그의 대답은 서연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없었다. 서연은 갈등에 휩싸였다.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의 몸은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캔버스였고, 그의 존재감은 어떤 옷이든 명품으로 만들어버릴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처지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지역을 마주 보았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말로 당신이 내 모델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자신이 처음 던졌던 말을 되돌려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상품 확인이라는 말을 다시 꺼낸 것이다. 지역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이죠.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자신이 쓸 모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법이니까.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고 있던 젖은 유니폼 상의를 벗어 던졌다. 빗물과 땀으로 젖은 그의 상반신이 형광등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다.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하게 조각된 근육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전문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모델이나 배우들과는 다른 종류의 몸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단련으로 만들어진 실전적인 압축미가 느껴지는 몸. 그의 몸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지역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네킹이 입고 있던 미완성의 재킷을 집어들어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그는 스튜디오 중앙에 서서 몇 가지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표현력이었다. 그는 옷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어떻게 움직여야 옷의 실루엣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때로는 반항적으로, 때로는 우수에 찬 듯 변하며 재킷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런웨이를 지배하는 제왕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수백 가지의 디자인 영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저 남자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뮤즈가 될 운명이었다. 그가 사기꾼이든 정신 나간 사람이든 이제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지역이 재킷을 벗어 다시 마네킹에 걸쳐 놓았을 때 스튜디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합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전속 모델이에요. 지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약서를 써야겠군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업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스케치북과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즉석에서 간단한 계약서 내용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갑 한서연과 을 강지혁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1. 을은 향후 1개월간 갑의 전속 모델로서 활동한다. 2. 을은 모델 활동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에게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지극히 단순하고 허술한 계약서였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지역이 쓴 내용을 읽어보았다. 그의 글씨체는 그의 외모처럼 힘있고 반듯했다. 그녀는 마지막 조항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펜을 받아들어 갑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껏 써넣었다. 그리고 지역 역시 을의 자리에 강지혁이라는 세 글자를 적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패션계의 역사를 뒤바꿀 기묘한 동거, 아니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지혁은 다시 자신의 젖은 유니폼을 주워 입었다.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가면 되죠? 그의 태도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다.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여기로 다시 와주세요. 촬영 스케줄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스튜디오를 나섰다.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스튜디오 안에는 그녀와 그가 함께 서명한 스케치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집어들어 강지혁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오늘 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쏟아지는 비를 내려다보았다. 낡은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인생에 폭풍처럼 나타난 남자 강지혁. 그는 과연 그녀에게 구원자일까 아니면 파멸의 시작일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부터 그녀의 지루하고 절망적이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10시 정각에 강지혁이 스튜디오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에 흠뻑 젖은 배달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몸에 잘 맞는 깔끔한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만으로도 그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더 이상 비에 젖은 생쥐가 아니라 잠시 사냥을 멈춘 채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흑표범과도 같았다. 한서연은 밤새 준비한 옷들을 보며 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상 그가 나타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긴장감을 감추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와주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바로 피팅을 시작해야 해요. 그녀의 지시에 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가 가리키는 간이 탈의실로 향했다. 잠시 후 그가 첫 번째 의상을 입고 나왔을 때 서연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매달려 완성한 비대칭 디자인의 검은색 롱코트였다. 마네킹에 걸려 있을 때도 분명 멋진 옷이었지만 지혁이 입는 순간 그 옷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변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코트의 각을 완벽하게 살려주었고 그의 무심한 듯 깊은 눈빛은 옷에 담긴 반항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서연은 황급히 카메라를 집어들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촬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이 어떤 요구를 하기도 전에 지혁은 옷의 컨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포즈를 바꾸고 표정을 연출했다. 그는 단순히 옷을 입고 서 있는 마네킹이 아니었다. 그는 옷에 담긴 디자이너의 철학과 이야기를 자신의 몸으로 표현해내는 배우와도 같았다. 서연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셔터를 눌렀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이제 더 이상 작은 작업실이 아니라 세계적인 패션 화보 촬영장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서연은 고심 끝에 촬영한 사진 몇 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막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작업을 기록하고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진이 올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한서연이라는 신인 디자이너의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열광했고 그보다 더 뜨겁게 그녀의 옷을 입고 있는 정체불명의 모델에게 열광했다. 그의 강렬한 마스크와 완벽한 피지컬, 그리고 사진을 뚫고 나올 듯한 카리스마는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저 모델은 누구인가? 어느 에이전시 소속인가? 라는 질문이 쇄도했고 누군가가 그의 사진과 함께 어젯밤 우리 집에 치킨 배달 왔던 사람 같다는 농담 섞인 댓글을 달면서 그에게는 배달기사 모델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다. 이 별명은 오히려 그의 신비로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평범한 배달기사가 사실은 숨겨진 보석 같은 모델이었다는 스토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아뜰리에 서연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둔 몇몇 기성복 제품들은 순식간에 품절 사태를 겪었다. 여러 패션 웹진과 소규모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이름이 패션계의 혜성처럼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패션 산업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는 거대 기업 오라모드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회장 최진우는 비서가 보고하는 신진 디자이너 동향 보고서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넘기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을
경멸하는 오만한 남자였다. 특히 근본도 없는 신인들이 주목받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대표님, 최근 온라인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신인 디자이너입니다. 아뜰리에 서연의 한서연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지역이 서연의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최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런 걸로 화제라고? 옷은 그럭저럭 볼만하지만 결국엔 골목길 좌판 수준이군. 그런데 이 모델은 뭔가? 요즘은 이런 싸구려 감성으로 동정표를 얻나? 비서는 그의 심기를 살피며 대답했다. 일명 배달기사 모델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직 신상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진우는 화면 속 지역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일종의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감히 자신과 같은 업계에서 저런 천박한 방식으로 이름을 알리다니. 그는 이것을 자신의 영역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 한서연이라는 디자이너, 뒷조사 좀 해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자금 사정은 어떤지 샅샅이 알아내. 재능이 조금 아까우니 헐값의 브랜드라도 인수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적당히 싹을 밟아버려. 내 눈앞에서 저런 지저분한 것들이 설치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에게 한서연은 재능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잠시 가지고 놀다 버릴 장난감 혹은 눈에 거슬리는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지시가 내려간 며칠 후 서연의 작은 아뜰리에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원단 공급 업체 중 한 곳에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그들은 내부 사정이라는 애매한 이유를 댔지만 서연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에게 안정적인 자재 공급처를 잃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서연은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이것이 그저 운이 나쁜 일,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스튜디오 한쪽에서 묵묵히 다음 촬영을 준비하던 지역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과 달리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 거대하고 추악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원단 공급 업체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한서연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부자재 업체, 심지어는 작은 단추를 공급하던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거래를 거절해왔다. 그들의 이유는 하나같이 모호했고 서연이 아무리 애원하고 설득해도 그들의 태도는 단호하기만 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간신히 얻은 기회, 막 날개를 펴려던 자신의 꿈이 이대로 꺾여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독한 도끼를 품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 도시의 외곽까지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강지혁은 말없이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 애쓰는 모습을 막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열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진우와 그의 회사 오라모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유성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업계의 약한 고리들을 압박했고 그들은 감히 최진우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서연과의 거래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지역은 당장이라도 최진우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진우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튜디오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패션협회에서 주최하는 연말 파티 초대장이었다. 업계에 내로라 하는 디자이너, 모델,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과도 같은 자리였다. 서연은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이런 화려한 파티에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였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새로운 투자자나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었다. 숨어만 있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을 돌아보았다. 지역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나랑 같이 가줄래요? 내 조수 역할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지역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디자이너님, 다음 날 저녁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최고급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만든 심플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장신구 하나 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검은색 수트를 입은 지혁이 서 있었다. 지혁은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웬만한 남자 배우들보다도 돋보이는 외모와 압도적인 피지컬은 그를 단숨에 파티의 뜨거운 관심사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저 잘생긴 남자가 누구의 파트너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그들 앞으로 와인잔을 든 한 남자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최진우였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이게 누구신가? 요즘 온라인에서 아주 뜨거운 한서연 디자이너 아니신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다니 제법 출세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불쾌감을 감추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최진우 대표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최진우는 더욱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옆에 서 있는 지역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유명한 배달기사 모델인가? 실물로 보니 생각보다 더 볼품없는데 이런 친구를 데리고 다니려면 돈이 꽤나 아까웠겠어. 지역은 최진우의 모욕적인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 최진우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최진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최진우는 다시 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한 디자이너,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지. 당신의 그 작은 골목길 브랜드, 내가 적당한 값에 사주겠네. 당신 같은 풋내기가 놀기에는 이 바닥이 너무 험하거든. 내 밑으로 들어와서
얌전히 시키는 디자인이나 하는 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그 말은 서연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언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또 다른 이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반박하려던 순간 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최진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대표님께서는 술이 과하신 것 같군요.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지혁은 서연을 데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최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힘 앞에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몸을 돌리던 순간이었다. 누군가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돌아보니 방금 자리를 떴던 배달 기사 모델 강지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와 같은 무심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잠깐, 저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최진우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연회장 구석의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데리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최진우는 불쾌감에 소리치려 했지만 지역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지역은 최진우를 발코니 난간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최진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뭐야, 너, 감히 나한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역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넥타이를 움켜쥐었다. 한 번만 더 그녀를 건드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주지. 내 회사, 내 명성, 그리고 내 인생까지 전부 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진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눈앞에 이 남자는 절대로 평범한 배달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압도적인 기운은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최진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너 대체 누구야? 최진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지역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네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을 때 내 인생을 끝장내러 올 사람이다. 그는 최진우의 넥타이를 놓아주었다. 최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지역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겨진 최진우는 한동안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공포와 혼란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지옥의 문턱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지기는 바로 저 배달 기사 모델이었다. 호텔 파티에서 돌아온 그날 밤, 한서연과 강지혁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최진우에게 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던 지역의 모습이었다. 그가 최진우를 데리고 발코니로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심함과는 다른 서늘하고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스튜디오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약한 마음이 순간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재능과 열정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때 지혁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지혁 씨. 오늘 나 때문에 곤란했죠? 지혁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당신이라는 별이 빛을 잃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시적인 위로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밤 그의 곁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지혁은 스튜디오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성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인 김 비서였다. 전화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지혁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도 차가웠다. 최진우, 그리고 오라모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그의 입에서는 거침없는 지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이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는 것과도 같은 치밀하고 압도적인 전략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원단 공급처를 수소문하던 그녀에게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이탈리아의 한 장인이 운영하는 작은 원단 공방이라는 소개였다. 그곳은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조차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설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그녀의 디자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거래를 제안해 온 것이었다. 서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되물었다.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샘플 원단은 그녀의 모든 의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그녀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원단보다도 부드럽고 완벽한 품질이었다. 심지어 가격 조건은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업체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이었다.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의 월드 투어 무대 의상 전체를 아뜰리에 서연에 맡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신인 디자이너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서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소속사 담당자는 업계 전문가에게 강력한 추천을 받았다는 애매한 대답만을 남겼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지혁은 여전히 스튜디오에서 묵묵히 자신의 모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새로운 원단 샘플을 꼼꼼히 확인해 주었고 아이돌 무대 의상 디자인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분은 조명을 받았을 때 반사광이 너무 강해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재를 살짝 바꾸는 게 좋겠군요. 그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서연은 그의 안목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배달 기사나 모델 지망생이 아니었다. 패션에 대한 그의 이해도와 비즈니스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 수준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냥 이것저것 경험이 좀 있을 뿐입니다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한편 최진우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다. 한서연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설치해둔 모든 장애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은 물론 오히려 그녀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원단장인 최고 아이돌 그룹과의 계약. 이것은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기회들이었다. 그는 도대체 누가 뒤에서 한서연을 돕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강지혁에게로 향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느꼈던 살벌한 기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강지혁이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그에 대한 정보는 배달 대행업체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가짜 주소와 대포폰 번호였다. 그의 과거 기록, 가족 관계, 재산 내역, 그 무엇 하나 나오는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남자였다. 최진우는 혼란에 빠졌다. 일이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여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한서연과 강지혁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더욱 악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 분노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서연의 브랜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비상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아이돌 그룹의 무대 의상은 월드 투어와 함께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골목길 스튜디오의 무명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국내외 언론은 앞다투어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조명했고 세계적인 패션 편집샵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의구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모든 행운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시기적절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귀신같이 해결책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장인의 원단, 아이돌 그룹과의 계약,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수많은 기회들.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남자, 강지혁이 있었다. 어느 날, 한 대형 백화점의 바이어가 입점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지만 막상 노련한 바이어 앞에 서자 긴장감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다. 바이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녀를 압박했고 서연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조수 역할을 하던 지혁이 나섰다. 잠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태도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시장 분석 데이터, 예상 수익률, 마케팅 전략, 심지어는 계약서의 법률적 검토 사항까지 막힘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언어는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베테랑 바이어는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전문성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결국 계약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녀의 성공을 시기한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그녀의 디자인이 사실은 표절이며 성공의 배후에는 부도덕한 스폰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기사화가 되며 논란이 커졌고 서연은 패닉에 빠졌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지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무언가를 조사하더니 최초 유포자의 IP 주소와 신상 정보를 파악해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최진우가 꾸민 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근거로 공식적인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세요. 어조는 단호하되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의 지시는 완벽한 위기관리 매뉴얼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대로 따랐고 여론은 빠르게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배달 기사가 어떻게 대기업의 계약 실무와 법률 지식 그리고 전문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몇 번이고 그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지혁 씨, 대체 예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할 뿐이었다. 그저 잊고 싶은 과거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서연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다음 컬렉션에 사용할 특수한 실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 필요한 재료였다. 그녀는 지혁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직접 사오겠다며 스튜디오를 나섰다. 그는 먼저 퇴근한 뒤였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24시간 운영하는 동대문 부자재 상가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골목 어귀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광채를 뿜어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서연은 그저 부자가 사는 동네려니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의 뒷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형이 내렸다. 강지혁이었다. 그는 평소의 편안한 옷차림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자가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서류 봉투를 건넸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비서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가 사용한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천둥처럼 서연의 귓가를 때렸다. 회장님? 서연은 저도 모르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혁의 얼굴은 그녀가 알던 배달 기사 강지혁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짊어진 리더의 냉철함과 고독함,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몇 가지를 지시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탔다.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풀리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 우연한 행운들, 그의 비범한 능력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미스터리.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어쩌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그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다는 사실뿐이었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서 있는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서울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 쇼가 열리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백스테이지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헤어스프레이 냄새와
뜨거운 조명의 열기, 스태프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날카로운 외침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 혼돈의 중심에 한서연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그녀의 브랜드, 아뜰리에 서연의 첫 단독 쇼가 열리는 날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진우의 방해 공작 속에서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들.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그녀는 마침내 이 꿈의 무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믿었고 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지혁이 있었다. 그는 조수라는 직함에 걸맞게 분주하게 움직이며 모델들의 의상을 점검하고 스태프들의 동선을 정리하는 등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단순한 조수의 그것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백스테이지 안에서 그만이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다. 쇼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무대 위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의 옷을 입은 모델들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런웨이를 누볐다. 관객석에서는 낮은 탄성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시작은 성공적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쇼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연이 선보인 컬렉션은 기존의 패션 문법을 파괴하는 대담함과 상업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세계적인 패션 평론가와 바이어들의 표정에도 만족감이 역력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만 끝난다면 그녀의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쇼의 대미를 장식할 피날레 의상뿐이었다. 이번 컬렉션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옷이었다. 그 옷을 입고 런웨이에 서기로 한 모델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인 모델 박선우였다. 그는 서연의 옷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녀가 직접 고른 최고의 모델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의상을 들고 박선우의 대기실로 향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쇼의 피날레가 불과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쇼의 총연출을 맡은 감독에게 달려가 다급하게 물었다. 감독님, 박선우 씨가 보이지 않아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연출 감독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우 씨가 쇼장으로 오던 길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살짝 접질려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무대에 서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접촉 사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관객석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을 최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 그것은 분명 그의 방식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마지막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백스테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태프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연출 감독은 피날레 없이 쇼를 마무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피날레 의상이 없는 패션쇼는 클라이맥스가 없는 영화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실패를 의미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하게 붙잡으며 일으켜 세웠다. 강지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들고 있던 피날레 의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주변의 모든 스태프들을 향해 낮지만 모두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5분 안에 이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그의 말에 백스테이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스태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조수 역할을 하던 남자가 쇼의 피날레 무대에 서겠다고 모두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서연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혁 씨, 지금 무슨, 지혁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무대를, 당신의 꿈을 이런 식으로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나를 믿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의 몸에 맞게 옷을 급히 수선하고 그의 머리와 얼굴을 매만졌다. 놀라운 것은 그 피날레 의상이 마치 처음부터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옷처럼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는 사실이었다. 옷이 그의 몸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의 갑옷처럼 변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지역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배달 기사도 스튜디오의 조수도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제왕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런웨이로 향하는 입구에 선 그의 등은 태산처럼 넓고 굳건했다. 피날레 음악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수많은 카메라와 관객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눈부신 빛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런웨이의 입구를 밝히는 눈부신 조명이 강지혁의 온몸을 감쌌다. 장내에 흐르던 웅장한 피날레 음악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그는 마치 다른 차원의 문을 열고 나오듯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쇼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쉴 새 없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마저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곳에는 오직 압도적인 침묵과 경이로운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모델의 워킹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훈련받은 전문 모델들의 정형화된 걸음걸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의 걸음에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제왕의 여유와 그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가 입은 옷은 더 이상 디자이너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 그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갑옷이자 왕관이 되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치 쇼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강렬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표현이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존재인가? 배우인가? 아니면 숨겨진 왕족이라도 된단 말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의 존재는 신비로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자아냈다. 관객석 한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정체불명의 남자 하나 때문에 망쳐졌다는 사실에 이가 갈렸다. 그는 한서연이 어디서 저런 허우대만 멀쩡한 놈을 급하게 구해왔다며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지역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뇌리를 스치는 불길한 기억. 그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지옥을 속삭였던 바로 그 남자였다. 최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깨졌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저 남자가 어떻게 저 무대에 서 있는 거지? 배달 기사가 아니었나?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혼돈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백스테이지 모니터로 무대를 지켜보던 한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사람은 자신이 알던 강지혁이 아니었다. 물론 그의 얼굴, 그의 몸은 분명 강지혁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며칠 전 골목길에서 보았던 최고급 세단과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지금 런웨이를 지배하는 저 제왕의 모습,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지역은 런웨이의 끝에 도달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정복자처럼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멈춰 있던 수백 대의 카메라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역사적인 한 장면처럼 수많은 렌즈 속에 기록되었다. 그는 다른 모델들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저 무대 뒤편의 어둠 속으로 왔던 것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의 퇴장은 그의 등장만큼이나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쇼는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멍하니 무대만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장내는 거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방금 그 모델 대체 누구야? 데뷔 무대라는데 저런 신인이 존재할 수 있나? 모두의 관심은 오직 피날레 모델에게 쏠려 있었다. 그날 쇼에 나왔던 다른 수십 명의 모델들과 한서연의 환상적인 컬렉션마저도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희미해질 정도였다. 그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 붙었다. 쇼가 끝나기 무섭게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뜰리에 서연 피날레 모델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그의 사진과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네티즌 수사대는 그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배달기사 모델이라는 그의 별명은 이제 그의 신비로움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쇼를 관람하던 한 경제부 기자가 그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과거 유성그룹 관련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유성그룹 강지혁 회장. 몇 년 전 해외 언론에 희미하게 찍혔던 그의 사진과 오늘 런웨이 위의 남자의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다. 그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서버를 마비시킬 만한 속보 기사 하나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단독
배달기사 모델의 충격적 정체. 유성그룹 강지혁 회장이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신인 디자이너의 패션쇼 런웨이의 모델로 섰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이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텅 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은 한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유성그룹 회장 강지혁이라는 글자와 함께 런웨이 위에서 찍힌 그의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성공적인 쇼의 환희도 쏟아지는 찬사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이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가 자신에게 건넸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지혁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그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열광의 폭풍 뒤편에서는 훨씬 더 차갑고 무자비한 진짜 폭풍이 한 남자의 제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었다.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진 강지혁은 그동안 최진우를 향해 겨누고 있던 칼을 마침내 뽑아들었다. 그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유성그룹의 법무팀과 정보분석팀은 수년간 잠들어 있던 전쟁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최진우와 오라 모두가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의 증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주가 조작,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까지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실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유성그룹 회장의 로맨틱한 스캔들이 아닌 오라모드의 충격적인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오라모드 본사 건물을 급습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최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 술을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오라모드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그의 비호를 받던 정치인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먹잇감을 가지고 놀다 실층이 낮아 단숨에 목을 부러뜨려 버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사냥감에 불과했다. 최진우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동안 강지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기자들과 대중의 뜨거운 시선을 피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한서연의 작은 스튜디오로 향했다. 스튜디오 앞은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재벌 회장의 신데렐라가 된 한서연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혁은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건물의 뒷문을 통해 몰래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다.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와 마주해야 했다. 스튜디오 안은 엉망이었다. 작업 도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미완성된 옷들은 마네킹 위에서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한서연이 텅 빈 눈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혁이 들어온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공허함과 배신감만이 잿빛처럼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지역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가 스튜디오의 침묵을 무겁게 울렸다. 서연 씨, 그가 간신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서연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감정의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잎처럼 바스러졌다.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강지혁 씨? 아니면 유성그룹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지혁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부 내 잘못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재미있었나요? 가난한 배달 기사 행세를 하면서 순진한 디자이너를 가지고 노는 게 내 절박함, 내 꿈,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회장님의 유흥거리로는 제법 쓸만했겠죠. 당신의 거대한 세상에서 나는 그저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지역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말로도 그녀의 상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에는 회장으로서의 권위나 힘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여자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남자의 모습으로 섰다. 아니요, 당신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벌 회장이라는 허울에 질식할 것 같았던 삶. 돈과 권력 앞에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 진실된 관계에 대한 깊은 갈증 때문에 시작했던 위장 생활. 그리고 폭풍우 치던 그날 밤, 그녀와의 우연한 만남.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당돌함,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열정을 곁에서 지켜볼수록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내 세상이 밝아졌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아 자신을 보도록 돌려세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최진우를 무너뜨린 것은 유성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여자를 아프게 한 남자를 향한 한 남자의 분노였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그는 눈물로 젖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세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 그 감정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서연 씨. 그의 절절한 고백이 스튜디오의 정막을 가득 채웠다. 그의 진심은 과연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강지혁의 절절한 고백은 스튜디오의 공기 중에 흩어져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무릎 꿇은 모습, 그의 눈물,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무겁게 한서연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진심을 믿고 싶다는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당신 같은 분이 이 누추한 곳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 대신 미세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작업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와 그녀가 처음 만난 날 함께 서명했던 허술한 계약서가 담긴 스케치북이었다. 갑 한서연, 을 강지혁. 그 서투른 계약서는 그들의 기묘한 관계의 시작점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가 처음 그녀의 옷을 입었을 때의 전율, 그의 조언 덕분에 위기를 넘겼던 순간들, 그리고 최진우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그의 단단한 등,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 아니, 거짓일 리 없었다. 그의 신분은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그가 보여주었던 행동들과 그 눈빛에 담겨 있던 감정들은 분명 진실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디자인에 간섭하지 않았고 언제나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 주었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그것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고 하기에는 그의 행동에는 너무나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것은 유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채 커피를 마시던 남자, 자신의 옷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소화해내던 남자,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던 남자, 바로 강지혁이라는 그 사람 자체였다. 배신감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몸을 돌려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지혁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은 슬픔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유성그룹 회장이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배달기사 강지혁이었다면,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주었을 건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를 그래도 지켜주었을 건가요? 그 질문에 지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랬기 때문에 당신 곁에 있었던 겁니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였다면 당신 같은 사람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나는 당신의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니까요.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주저앉아 그의 얼굴을 감싸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포겠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아틀리에 서연은 더 이상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이제 그 이름은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계를 뒤흔드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대한민국 패션의 역사를 새로 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파트너이자 연인인 강지혁이 함께했다. 그는 유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코 그녀의 독립적인 경영과 디자인 철학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후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사였지만 두 사람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털털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때 기억나요? 비 오던 날 밤 우리 스튜디오에서 서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불쑥 말했다. 지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다마다요.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뀐 날인데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당신이 나한테 아주 대담한 제안을 했었죠. 그의 짓궂은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다. 그때 입었던 배달 유니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내 옷장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 준 옷인데 버릴 리가 있나요? 그 말에 서연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잘 됐네요. 가끔은 다시 상품 확인을 해봐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녀의 도발적인 속삭임에 지혁은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는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다. 수많은 오해와 역경을 넘어 가짜 배달 기사와 진짜 디자이너는 마침내 서로의 세상에서 유일한 명품이 되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